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설 연휴에 찾아뵙는 뉴스레터 K입니다. 오늘 2부는 우리 삶을 바꿀 AI의 진화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대화형 AI를 넘어서 이제는 로봇의 형태로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피지컬 AI의 본질과 이것이 불러올 대전환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명쾌한 트렌드 분석으로 IT의 현재를 대중과 연결해주는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그리고 기술의 이면을 꿰뚫는 깊은 통찰로 AI 경제의 미래를 설계하는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두 분 모셨습니다. 김덕진 소장님, 강정수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이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셨고요.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김덕진 소장님. 네. 이번 설 연휴 뭐 특별한 계획 세우신 거 있는지, 그런 계획 세우는데도 AI가 유용합니까? 네, 실은 뭐 저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절반은 AI랑 연구하면서 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틈이 있을 때 요즘에는 AI한테 뭐 예를 들면 여행 계획 짜달라든지 아니면은 틈틈이 일정 짜달 때 좋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강의를 지방으로 많이 가는데, 그러면 두세 시간 짬날 때 있잖아요. 그 짬나는 걸 어떻게 쓸 거냐, 요런 거 물어보면 꽤 그래도 잘 알려줘가지고. 그래요? 네, 최근에도 그 내용 갖고 갑자기 저희 아들이랑 갑자기 이제 강의를 핑계 삼아서 1박 2일로 여행도 다녀오고 뭐 그랬긴 했습니다. 그래요? 그 짜투리 시간 어떻게 이용하냐에 대해서도 짭짤한 대답이 나온다는 말씀이신데. 네, 요즘에 이제 의견을 주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요. 맞든 틀리든 뭔가에 대해서 인터넷을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가보시면 어때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한 2, 3년 전보다는 꽤 똘똘해져서 꽤 그럴듯하게 만족도를 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강정수 센터장님께도 첫 질문은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저는 일상적으로는 뭐 사실은 공부하는 데 많이 쓰고 있고요. 일상적으로는 우리 고양이 얘기 많이 하는 것,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뭐 산책 같은 거 할 때 이런저런 뭐 생각 떠오르면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대화,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주로 나머지는 대부분 업무용 관련해서, 공부 관련해서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 고양이 키우세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째 키우세요? 지금 이제 3년 반 정도 됐는데요. 우와, 저희 너무 고양이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 문제점들 요즘 조금 비만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다 상의하고 항상 물어보고, 그래서 저희 고양이 이름도 알고 있고,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다이어트 사료 있는데 아시죠? 뭐 당연히. 그래서 세탁기가 고장이 났는데 5C라는 메시지가 떴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당연히 네이버에서도 찾아볼 수도 있고, 뭐 사용 설명서 찾아봐도 되는데, 뭐 배관 호스가 꼬여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거를 AI가 알려주면서 그거 그냥 고치는 방법 알려주면서, 근데 저희 고양이 이름을 외우고 있으니까 보미가 고칠 때 근처에 오지 않게 하라고, 놀랄 수 있다고. 그래서 보미가 놀라지 않게. 그리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야, 우리 반려묘까지 저 생각해주는 AI네요. 이 어디까지 갈지 참 궁금한데. 자, 김덕진 소장님, 요즘 AI 트렌드요. 정말 조금 과장하면 자고 일어나면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뭐 기술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2026년 초죠 지금 이 시점에 AI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시면 어떻습니까? 뭐 AI 기술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한 줄로 표현을 하면, 이제 AI한테 알아서 해줘 하면은 알아서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혹은 이제 알아서 해줘라고 얘기 안 해도 지금 이런 걸 원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맥락을 이해해서 뭔가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네, 라고 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상당한 변화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AI가 화면 밖으로도 나왔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왔다. 네, 그래서 아마도 올 초에 이제 CES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피지컬 AI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챗 GPT나 이런 컴퓨터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밖으로 나와서 뭔가 행동도 하고 로봇같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 로봇을 움직일 때도 우리가 하나하나 명령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뭔가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야, 이거는 과연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이번 CES에서 이제 피지컬 AI의 챗 GPT 순간이 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AI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두뇌는 갈수록 알아서 우리에게 뭔가를 할 수 있게, 혹은 내 맥락을 알아서 해주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녀석도
컴퓨터 안에뿐만 아니라 밖에서 뭔가를 행동하기 시작을 하니까 오,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까라고 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상상력들을 자극하고 있는 게 뭐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지시를 해서 그거를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과연 뭐 주인이라는 표현 써도 될지 모르지만 그거를 계속 지시하는 그 사람이 뭘 원하는가를 이제 알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자, 강정수 센터장님께도 이제 관련되는 질문인데 대화형 AI요. 지금까지는 글 잘 쓰는 AI, 말 잘하는 AI. 에 놀랐다면 지금부터 이제 생각의 질이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업무에 활용하는 분들 많아졌고요. 그래서 대화형 AI의 기술 수준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추론이라는 기능인 것 같은데 이제 리즈닝이라고 보통 영어에서 그렇죠. 표현하죠. 한국에서는 추론이라는 것이 사실 동일한 영어를 쓰거든요. 인퍼런스라고 하는 것. 우리가 AI에게 질문을 던지면 답변하는 것도 인퍼런스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그것도 한국에서는 추론이라고 하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리즈닝이라는 추론이라는 단어인데요. 네. 2024년 여름부터 해서 오픈 AI에서 O1이라는 서비스가 나오면서부터 이 리즈닝하는 이 생각하는 모델에 대해서 대화형 모델이 진화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소가 우리가 여물을 먹을 때 곱씹고 곱씹는 것처럼 우리가 또는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때도 과거에 수학 문제풀이를 할 때도 머릿속으로 요건 이렇게 풀면은 되겠지라고 미리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다음 단어나 넥스트 이미지를 갖다가 바로바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챗GPT가 또는 제미나이가 클로드가 그렇게 왔다라면은 조금 더 전체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 내가 오류한 부분이 있을까 실수하는 부분인가를 한번 고쳐보려고 한 번이라도 시도해보고 수정? 그러면 응용의 단계도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 응용보다는 우선은 답을 좀 더 정교하게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리즈닝 추론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흔히 말해서 모델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싱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답을 낸다라는 것은 오류를 좀 더 낮추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까지 좀 기술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김덕진 소장님, 올해 초 CS2026 현장 사람들 이목 끄는 장면들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 쇼가 아니라 로봇 쇼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자, 김 소장님이 보시기에 현장에서 보신 가장 충격적인 장면, 이노베이티브, 혁신적인 장면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많은 언론에서 나왔지만 이 현대차가 지금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로봇이 눈앞에서 보일 때였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도 뭐 로봇들 여러 가지 봤지만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로봇의 약간 해상도가 달랐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해상도가 달랐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뿌연 거 보다가 맑은 거 보면 눈이 맑아지는 것처럼 기존의 로봇들을 움직이는 걸 보면 약간 좀 딱딱하거나 동작이 약간은 좀 어설프다? 혹은 약간 끊어진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를 딱 보면 너무 유연하고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 이 관절의 움직임이 사람보다 더 확 돌아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허리나 우리가 말하는 팔목이나 이런 데가 다 360도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무거운 짐을 들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사람은 몸통을 전체를 돌려야 되는데 얘는 집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다리를 안 움직이고 그냥 몸통을 이제 180도를 돌려버려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니까 이것도 상당히 놀랍기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로봇이 어디다 쓰이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뭐 중국 로봇들은 뭐 여러 가지 물구나무도 서고 막 뒷도리도 서고 그럼 얘는 재밌는 거 말고 뭐 하지? 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로봇이 명확하게 공장에 들어갈 거다. 그래서 일을 해줄 거다. 그리고 일을 할 때 잘하는. 예를 들면 무거운 걸 오래 들고 있게 하는 거. 이런 거 원래 기존 로봇이 잘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한다라는 게 이제 상당히 놀라웠었고 또 한 가지는 이 AI 로봇이 이제 단순히 우리가 주는 명령뿐만 아니라 알아서 해주는 로드맵을 보여줬다는 건데 이 뇌에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 그러니까 구글의 제미나이 만든 회사의 이 서비스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로봇을 우리가 하나하나 명령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되면 얘가 정말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챗GPT나 제미나이가 요즘에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로봇도 생각을 해서 뭔가 할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갑자기 전 세계가 가장 놀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놀라운 거였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써먹을 만한 쪽에서는 로봇 청소기나 우리가 말하는 청소하는 로봇들이 야 이런 것도 해? 라는 것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로봇 청소기가 최근에 보면 이제 팔도 달려가지고 이제 실제로 막 그 우리가 막 양말 같은 것도 집어주는 게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다리가 생겼다고 할까요? 그래서 계단도 막 얘가 올라가거나 계단 주변을 청소하거나 이런 것도 있었고 심지어 무슨 컨셉까지 있었냐면 아예 2층 집이면 드론이
이 로봇 청소기를 이제 탑재를 시켜서 쉽게 말해서 비행기처럼 올라가서 2층에서 청소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야 이거는 청소기야 모빌리티야라고 하는 경쟁에 대한 뭐 이런 좀 재밌는 것들도 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단순히 이 평지 1층 단층 개념의 청소가 아니라 네. 중간 구석구석이나 2층까지 네. 다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청소 로봇 이걸 모빌리티의 개념까지 들어간 거 아니냐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강정수 센터장님께는 비슷한 질문은 그냥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질문 드리면 가장 많이 이번에 언급된 게 이제 피지컬 AI였잖아요. 이건 AI가 들어간 로봇이다. 저처럼 이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되게 개념적으로 정의한 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마 피지컬 AI라는 것을 대한민국 시민들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사실은 대단히 전문적인 용어고 아직은 상업화되지 않은 즉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아직까지는 연습 단계라 볼 수가 있거든요. 아까 김덕준 소장 말씀하셨던 제미나이 로보틱스가 이 아틀라스의 머리로 뇌로 작동하게 되는데요. 2025년 9월에 구글의 딥마인드에 공개적으로 밝힌 자신들의 그 블로그에 보면은 아직까지 정확도가 40%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90% 100%까지 끌어올리면 시간이 걸릴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거대 언어 모델에서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가 나왔다라면 월드 파운데이션이라는 모델이 존재하고요. 여기에서 챗GPT처럼 나온 것이 이렇게 채팅으로 나온 것이 피지컬 A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모델, 피지컬 AI를 같은 등식으로 봐도 되고요. 굳이 일반인들이 구별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월드 모델이나 피지컬 AI를 그럼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거대 언어 모델하고 비교하면은 다음에 올 단어들을 추론한다. 보통 토큰을 추론한다고도 하고 다음에 올 이미지를 추론한다고 한다면 다음에 올 세상을 추론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세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를 들면 여기 헤드폰을 갖다 제가 쳐서 책상 밑으로까지 계속 가져갈 경우 이것은 결국은 떨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것이 굳이 작동한다는 중력의 법칙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여기에서 질량과 속도의 관계까지는 암기하지 못하더라도 물건이 떨어진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보게 됨으로써 눈으로 보게 됨으로써 세상을 이해했던 것처럼 선풍기 바람이 부는데 앞에 종이들이 날려 있으면 종이들이 날아가더라는 것들을 눈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이해를 했던 것처럼 월드 모델의 기초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로봇이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저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저렇게 빨리 가고 있는데 내가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부닥칠 수 있고 충돌할 수 있어. 이러한 세상에 대한 이해들을 가져가는 것이 월드 모델이고 피지컬 모델이고 거기에서 나는 그다음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모델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피지컬 모델이라고 A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피지컬 모델, 월드 모델 이제 얘기를 하신 거고. 자, 김덕진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이제 관련은 되는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지시하면 지시받고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좀 더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과거를 뭐 이런 표현도 써요. 과거에 AI 모범생 스타일이었다면 지금 피지컬 AI는 직관, 지능을 가진 운동선수 같다는 비유도 있는데 이게 로봇 산업이나 AI의 어떤 패러다임이 나름 바뀌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 피지컬 AI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하고 그러면 로봇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 제가 요거를 좀 최근에 나왔었던 이슈랑 좀 같이 섞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마트에 혹시 뉴스 뭐 나왔지만 우리나라 마트에서도 이제 로봇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한 2-3천만 원 정도 하는데 그 로봇을 그럼 이제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 야 사면은 얘가 다 될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3천만 원짜리 로봇 사보시면 그냥 옛날에 우리 그 로봇 장난감 보면 버튼 누르면 인사하고 그리고 버튼 누르면 약간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딱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이 정말로 크고 비싼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던 로봇. 그런 거지. 얘가 막 혼자서 움직이는 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제가 설날에 만약에 엄청나게 세뱃돈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야, 난 3천만 원 정도 세뱃돈을 받아서 사고 싶다라고 하셔도 그거 산다고 얘가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게 지금 대중의 가장 큰 착각인데 이른바 이제 유니트리에서 나오는 로봇들, 뭐 물구나무 서는 로봇들 이런 거 사면 다 해준다? 그거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영역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피지컬 AI는 뭐 하는 거냐?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이 AI가 버튼 누르면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팔을 뻗어라고 하는 버튼 누르면 딱 그것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얘가 공장이나 아니면 실제로 사람과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를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아까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를 이해시키자. 그래서 어떤 공학적인 걸 알고 있는 머리를 똑똑한 걸 만들자라고 해서 개념을 이해시킨 거예요. 네. 그럼 개념을 이해시켰다라고 하면 개념만 알아는 게 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얘를 행동을 어떻게 하게 하지? 라고 했더니 거기서 이제 VLA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이 AI한테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줄까라고 하다가 아주 직관적으로 말하면 네. 사람이 VR 기기 같은 걸 끼고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그럼 그 비슷한 행동을 해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있었던 로봇팔은 정확하게 내 앞에 있는 컵만 집는 거라고 하면 이 컵만 집었어요. 네네. 근데 왼쪽으로 조금만 각도만 가도 얘는 그거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컵을 앞에 있는 것도 집어주고 왼쪽에 있는 것도 한번 집어주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집어주면서 비슷한 걸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 시각적인 데이터를 갖고 AI가 뇌에다가 쉽게 말해서 탑재를 합니다.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느냐? 얘를 증강시켜요. 증강시킨다는 게 챗GPT 써보시면 알겠지만 챗GPT한테 우리가 기획서 하나를 갖고 비슷한 10가지 스타일로 만들어줘. 그럼 이렇게 써주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준 데이터를 얘가 안에서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실제로 얘가 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사람처럼 뭐 10년 해야 되는 거를 사람이 한 1개월치에 한 거를 갖고 얘가 뻥튀기를 시키면 비슷하게 10년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로봇에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네. 적용을 해보는데 이게 100% 잘 되진 않아요. 마치 이제 사람이 이론적으로만 자전거 타는 거 배웠다가 처음에 하면 잘 못하잖아요. 예, 그런 예. 것처럼 얘가 처음엔 액션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있는 빈틈들을 사람들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네. 이게 이제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2-3천만 원짜리 사서 그런 학습을 시켜주지 않으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움직이니까 이게 가능성을 지금부터 보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피지컬 AI라는 영역은 반드시 이 껍데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 껍데기를 얼마나 잘 움직이게 할 것이냐라는 그 맥락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강 센터장님, 그 아이들이 이제 넘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중력을 배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반면에 AI는 뭐 수십만, 뭐 수백만 명 시뮬레이션 가진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지금 이 학습 방식의 효율성이랄까 이게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게 인간의 훈련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설들이 아직은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은 예. 저도 저도 지난주 2주 전에 읽어보고 너무 공포에 빠졌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방 성들에서 네. 뭐 우리 식으로는 특별시나 뭐 이런 예, 데서 정부에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이러한 피지컬 AI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수백 명이 앉아서 한 명은 전자레인지 뚜껑만 하루 종일 여닫고 있고 한 명은 세탁기 문만 하루 종일 여닫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로봇에게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예. 통해서 한 번 더 증폭시켜서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가상 공간에서 예. 또 합성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월드 와이드 웹에 네. 인터넷에 너무나도 많은 데이터가 있었어요. 근데 데이터를 그 로봇을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지금 없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은 이 실증 데이터가 지금 별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증 데이터를 지금 중국처럼 정말 거칠게 얘기하면 무식한 방법으로 네. 곳곳에서 사람으로 인해 전술로 지금 만들고 있고 여기에다 한 층을 더 하는 것이 이제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것이 옴니버스라는 거에서 조금의 실증 데이터만 있으면 이거를 시뮬레이터라는 걸로 증폭시켜서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네. 우리 저기 뭐 이 영화처럼 들어가서 쿵푸 배우고 태권도 배웠더니 실제 공간에서 쿵푸하고 태권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겠다는 쪽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증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 이번에 현대자동차하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얘기한 건 뭐냐면 2028년부터 8만 대를 만든다 뭐 이게 몇만 대를 만들지는 정말 모르지만 데이터를 모으는 실증 데이터를 모으는 즉 미국에 있는 조지아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데이터를 모으겠다고 얘기를 한 거지 거기에서 상용화해가지고 진짜로 막 모든 인간들 다 대체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지금 사실은 피규어라는 회사에서는 BMW 공장에서 미국 공장에서 이미 하고 있고 앱트로닉이라는 곳에서는 메르세데스 공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런 실증 데이터를 본인들이 일할 곳, 투여할 곳에서 지금 모으고 있는 단계고 모아서 이거를 시뮬레이터라는 것, 즉 가상 공간에서 GPU로 네. 예를 들면 똑같은 A라는 행동을 갖다가 곱하기 10만 번 해버리는 거죠. 비보호자회전을 가상 공간에서 10만 번 연습하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합성 데이터를 가지고 연습하는 측도 있고 해서 근데 아직까지 누구도 완성 단계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무조건 맞다. 네. 중국처럼 가야만 한다. 또는 뭐 그냥 실증 공장에서 돌리면 된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설들이 경쟁하는 곳 누가 먼저 마지막 스포트를 해서 네. 결승전에 들어올지는 아직 지켜봐야 될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 그냥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아틀라스 관련해 가지고 노조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네. 뭐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 노조 네, 입장은 네, 네. 현재로서는 그런 건데 이 인간형 로봇이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대신해 주는 이 로봇이 일자리를 어느 정도 대체하고 어느 정도 위협한다. 이런 게 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실증 데이터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작년 8회 스탠퍼드 대학에서 나왔던 것은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 마케팅이라든지 개발자 직군에서 특히 주니어들 신규 신입사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실증적 연구는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연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 다양한 변수들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예를 들면 지금 신입사원들이 취업률이 떨어지는 것이 AI 때문이라고 어떻게 규정해요?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 회사가 실수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변수를 제거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양한 변수를 제거하고 정말 AI만이 잡의 영향을 일자리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도 그냥 설문조사하는 거죠. 채용에 AI 때문에 채용을 적게 할까요? 많이 할까요? 해서 인사담장한테 물어보는 것 이것만으로 측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실증 데이터는 작년 8월에 나왔던 스탠퍼드 대학 연구밖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일자리에서 특히 블루칼라들 즉 제조 공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은 잠재적인 저희가 추론이고 거기서 나오는 대부분은 반 이상은 공포인 거죠. 사실 지금 현대자동차나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문제는 이건 서사시예요. 대형 서사시를 대중이 믿어버린 거거든요. 네. 대중이 믿어버린 거고 지금 이것이 실제로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미니멈 2028년까지는 아니잖아요. 2028년에 현대자동차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들어놨어도 구글의 그 제미나이 로보틱스라고 하죠. 피지컬 AI가 그때까지 완성 안 되면 투여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럼 2029년으로 될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실증 데이터 모아가지고 정말 공장에서 노동을 대체할 정도 가면은 2029년에 2030년에 갈 일이에요. 네. 근데 그 전에 내연기관의 시장이 붕괴가 돼서 현대자동차 일자리는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것이 AI나 일자리 로봇에 의한 대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또 하나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중국의 다크 팩토리예요. 지금 기아 자동차도 중국 공장은 다크 팩토리를 전환했거든요. 다크 팩토리가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서서 정말 끝까지 기존에 있는 AI가 없는 로봇으로 자동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층이나 어떤 공간은 불 끄고도 밤에 작업이 돼서 다크 팩토리거든요. 거기는 누가 봤을 때도 멀리 봤을 때도 불이 꺼져 있다. 어떤 층은 어떤 공간은 그럼 100% 자동화가 됐다는 거예요. 즉 AI가 없어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없어도 아틀라스가 없어도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이 없어도 이미 자동화를 시키면서 샤오미의 전기자동차 공장이라든지 샤오펑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크 팩토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이죠. 만약에 그 전에 아틀라스가 오기 전에도 현대자동차 일자리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 있는데 그것을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현실성이 존재하지만 가능성이 있지만 미리 겁먹고 하는 좀 더 앞서간 논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노조도 실수할 수 있고 정부 쪽에서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어떤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뭐 전체적인 요인도 아닐 뿐더러 더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물론 된다는 가능성은 말씀이시고요. 있죠. 네. 자, 이번엔 김덕진 소장님께 질문 2개 연달아서 드려볼게요. 먼저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 얘기했는데 우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연 지금 우리 일상생활이 이런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피지컬 AI로 인해서 내 일상생활이 언제부터 얼마나 편해질까 이게 이제 일반인들의 가장 큰 관심일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아까 뭐 지금 마트 가가지고 3천만 원짜리 산다고 그 호사를 누릴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인간형 로봇 판매한다. 그렇다면 퇴근하면 가가지고 아이고 이제 좀 씻고 이러고 나왔더니 AI 로봇이 밥 차려주고 설거지 다 하고 메뉴도 내가 딱 그 전에 먹은 것까지 생각해서 다 해주고 이 시점은 언제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 우리 센터장님 얘기해 주신 거랑 좀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봇의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피지컬 AI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할 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실은 제일 허들 중에 하나가 손이에요. 손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장에서 만약에 지금에 있는 공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이미 우리가 말하는 이 AI가 스스로 하는 거 말고 그 로봇 팔 같은 거는 이미 다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현대차에서 보여준 옵티머스의 데모를 실제 CES 현장에서 보면 냉정하게 말하면 그 정도 작업은 지금 이미 이전에 있었던 공정에서 하는 로봇 손이 다 하는 정도예요. 뭐를 보여줬냐? 쉽게 말해서 어떤 자동차의 특정 부품을 얘가 로봇 손으로 집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요런 작업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작업은 솔직히 공장에서 잘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또 재밌었던 게 이 손이
손가락이 4개였어요. 그러니까는 5개의 손가락이 아니고 네네. 4개가 마치 이렇게 집게발처럼 공룡 집게발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꽉 잡아서 움직이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얘가 식사를 하고 뭘 하려면 일단은 몸도 중요하지만 아주 섬세한 작업들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손가락 하나하나에 작업하는 게 아직은 인간처럼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손만 만드는 예를 들면 샤르파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는 요 손가락만 집중하는 회사거든요. 그런데도 최근에 엄청나게 큰 투자를 받았고 심지어 이 손을 잘하면 이 손 하나가 로봇 몸보다 비쌀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 손가락 하나하나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건 여전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로 큰 무거운 걸 들거나 네. 아니면 이번에 샤르파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종이 접기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모는 나왔는데 그게 상용화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집안에서 밥 해주고 뭐 하고 하는 거는 아무리 우리가 정말로 짧게 잡아도 2030년은 넘어가야 그래야 그래요? 좀 가능할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 로봇을 오히려 우리가 심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게 전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왜 지금 다 공장 얘기를 하냐면 네. 공장에서는 사고가 나도 사람이 다칠 걸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로봇이 투입된다는 공장은 이미 가정 자체가 여기에는 대부분 다 사람이 아니라 로봇끼리 움직일 거니까 네. 다치더라도 사람이 다치면 문제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안 다칠 거니까. 근데 네네. 집에 만약에 이게 요리를 하다가 사람을 쳤어요. 그럼 사람이 멍이 들었어요. 그럼 그건 누구 책임이냐? 보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정말 사회적 문제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난 무서워서 반품할래 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러운 거는 그래도 조금 더 기다리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런 로봇을 이미 미국에서 배송해서 그리고 이걸 갖고 일종의 그 우리가 말하는 구독제 형태로는 2026년, 2027년부터 들어오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갖고 얼리 어댑터들은 이미 테스트를 시작을 했고요. 근데 테스트하는 거 보면 요리 엉망으로 해요. 막 요리 시키면은 얘가 뒤집기 하다가 계속 엎습니다. 그럼 한 1000번 시키면 한 번 잘하면 와우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재미있는 현상들이나 새로운 변화의 축은 시작이 됐다 정도로 얘기하는 게 지금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AI 로봇 강국한 뭐 일본이나 독일 이렇게 옛날에는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세계 양각 미국하고 중국이 아주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네. 우리나라 이 치열한 AI 전쟁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뭐 삼성이나 현대차 이런 데는 한 어디쯤 지금 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 자체를 보면 네. 로봇의 산업 로봇은 거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써요. 그래요? 말씀 네. 아까 하신 것처럼 센터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 팔이나 부품 같은 거. 근데 지금 얘기하는 피지컬 AI 이제 다른 영역인 거죠. 어떻게 보면 얘가 스스로 뭔가를 움직이거나 하는 쪽인데 네. 근데 그쪽에서나 아니면 휴머노이드 쪽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기기 자체를 가성비 좋게 잘 만드는 건 중국, 그리고 뇌를 엄청나게 잘 발달시키는 건 미국. 그럼 그 틈바구니 안에서 우린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그 로봇 하시는 데거나 피지컬 AI 하는 데 인터뷰를 하다 보면 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달리기 시킬 틈이 없다. 우리는 물구나무 시킬 틈이 없다. 우리는 아주 한정된 리소스를 갖고 공장에 바로 투입해서 돈 버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화된 쪽, 그리고 효율화된 쪽,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이나 이런 부품 특화 이런 쪽에서는 여전히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하면서 나아가는 게 좀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인류학적으로 짧게 하나 이건 여쭤볼게요. 네. 인류학적으로 보면 그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게 된 다음부터 인류 역사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 휴머노이드 형태, 굳이 두 다리로 걷는 이게 로봇에 있어서도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로봇을 어디다 쓸까와의 연결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왜 지금 다 이 로봇이 사람 모양이어야 돼요? 라는 네. 가장 큰 질문 중에 그 정말 직관적인 답변은 우리의 모든 공장의 형태가 사람이 일하는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공장을 전체를 뜯어 고칠 게 아니라면 로봇이 들어가서 그대로 일을 하려면
당연히 사람하고 행동하는 거나 키나 이런 게 비슷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키는 요즘에 사람하고 비슷한데요. 네. 요즘에 보면 꼭 굳이 걸어야 돼? 라는 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에는 오히려 바퀴 달린 거라도 그 자리에서 계속 작업하면 되니까 키는 사람하고 비슷하지만 다리는 만약에 필요 없다고 그러면 바퀴 달면 되지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처럼 네. 굳이 관절을 사람만큼만 움직이게 해야 돼? 어차피 키만 똑같으면 사람하고 다르게 얘가 180도 움직이면 더 효율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조금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그래요. 키는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정수 센터장님, 이 기술이 고도화되고 이렇게 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는 또 이제 항상 윤리적 문제, 법적 책임 이런 거 이제 있는데 그냥 요거는 약간 좀 뭐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예일 뿐인데 그거를 가지고 법적 책임,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한번 짚어보는 거를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아이가 이제 가고 있는데 이 만든 피지컬 AI가 뭐 때리거나 어떻게 공격을 하거나 해서 다쳤어요. 이게 알고리즘 짠 개발자 책임입니까? 아니면 이 소유주가 이거는 책임을 가장 뭐 네. 개발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별하자면 개발자 책임을 하려면은 네. 그 자체의 알고리즘 쪽에서의 오류가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이 여기 떨어져서 네. 저도 주우려고 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도 주우려고 해가지고 저희랑 둘이서 머리가 부닥쳤어요. 네네. 그래서 머리가 깨졌다. 그래서 저는 병원 가고 얘는 병원 안 가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개발자 책임이라고 보여야 되는지 아닌지가 엄청난 디테일하죠. 즉 주변에 강정수가 인간이 있는 것을 인지를 잘 못하게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은 뭐 저기 개발자 알고리즘 실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인지했어요. 네. 인지하고 얘가 예측을 한 거예요. 오류 없이 강정수가 아니라 자기만 스마트폰을 지어서 주려고 했었는데 강정수가 거기 갑자기 할 줄은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상에서는 강정수 순발력상으로는 저걸 못 줄 것 같은데 줘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에게 책임하려고 하면은 정말로 기술적 오류가 네. 반드시 발견이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서 사고 난다면 운영자 책임을 들 수가 있죠. 네. 예를 들면 이 로봇을 누가 소유하고 누가 여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게 됐는가 해서 네. 인간과 관련돼서 동일한 물건이 이 공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정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같이 공존할 정도의 완성도가 있었지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투여했느냐 이런 식의 어떤 운영자가 책임지게 될 건데요. 이제 가장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의 윤리적 책임 이런 것보다는 네. 과연 정치권에서 관련된 법들을 규제법들을 기술의 발전 속도와 맞춰서 같이 보조를 맞출 수가 있는가 적절한 수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과 근심들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AI가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쨌든 인간이 AI를 부리잖아요. 네. AI가 사람을 부리는 거 비슷한 상황이 되는 이런 데 대한 이건 너무 나간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인류는 그 탄생 때부터 항상 기술과 나오면 그 기술에 대해서 극단적인 것을 우리는 걱정했어요. 네. 천문 만환경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유럽에서요. 그때부터 나왔던 소설들이 뭐냐면 뭔가 해성을 발견하고서 저것이 지구에 충돌한다. 이거 19세기 때부터 나왔던 인간의 상상이에요. 그리고 바이올로지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변종 바이러스가 인류를 죽일 것이다. 이것도요 19세기부터 나왔던 다양한 소설 속에서 나왔던 거고요. 로봇이 인간을 죽인다는 것은 체코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소설에 등장하고요. 항상 인간은 무언가 우리 인간을 위협할 그만큼 인간도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네. 무언가 위협할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상상 속에 있다는 거고 물론 이 상상이 다 틀렸다라는 건 아니죠. 이런 속에서 이 위험에 대한 가드레일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왜 이걸 만드냐면요. 이 공포가요 먹혀요 시장에서. 이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소설을 읽고요. 네. 터미네이터가 인류를 멸종시킬 거라면 그 영화를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사들도 나와서 좀 있으면 우리 인간이 다 소멸되어라고 얘기하면은 그 연사가 계속해서 청취율도 높고 시청률도 높아서 계속 불리고요. 수익을 창출하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조금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너무 싶습니다.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네, 너무 냉정하게 겁먹을 필요 없고 보자.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고 항상 앞서 나가는 이런 상상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이 대목에서 노래 하나 듣고 갑니다. 김덕진 소장님 어떤 노래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이거 이런 고품격 대담의 음악이 갑자기 들어간다니까 이게 또 그 대담의 되게 품위를 고민을 높여줄 겁니다.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 이 노래가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좀 골랐는데 다프트펑크라는 그룹의 휴먼 애프터 올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다프트펑크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약간 일렉트릭 음악 하는 그 팀이고 그리고 네. 항상 헬멧 쓰고 로봇 컨셉으로 활동을 하는 팀이거든요. 네. 근데 이 팀의 노래가 이 가사가 진짜 되게 단순해요. 그냥 두 줄 만봉인데 We are human after all.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 모두는 결국 인간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겐 공통점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로봇 컨셉이지만 우리 결국 인간이에요 얘기하는 게 네. 마치 이제 피지컬 AI 시대에 몸을 입은 이제 로봇들이 나중에 되면은 우리도 인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아무리 이런 기술이 좋아져도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요 곡을 좀 선곡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설 연휴에 만나는 뉴스레터 K 특집입니다. AI 이제 몸을 입다 듣고 계십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강정수 센터장님. 네. 오픈 AI에서 내놓은 첫 AI 추론 모델 O1인가요? 이게 스스로 검토하고 수정하는 추론 능력 강화했다고 하는데 이런 추론 모델 등장이 코딩이나 수학 같은 전문 영역도 바꾸고 있다? 뭐 실제로 그렇습니까? 물론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12월에 업데이트됐던 클로드의 코드가 지금 되게 큰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네. 그것은 이제 리즈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답을 내려고 하고 오류를 수정하려고 하는 것, 즉 내가 코딩했던 것에서 실수를 발견하려고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가장 큰 것은 한국에서 많이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데 AI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동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비유를 한다면 아직 기억력에서는 타이탄 모델이라든지 기억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만 그래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하게 얘기하면 에이전트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지금 모두가 동의하는 정의는 없습니다만 네네. 가장 핵심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도구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번에서 가장 코어크라는 거에서 클로드가 만들었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파일을 생성해서 거기다가 내가 읽은 내용을 요점을 자기가 정리해서 적습니다. 즉 기억이 없기 때문에. 지금 AI 에이전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클로드가 클로드 코딩하는 것이 에이전트화 되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저의 그 데스크탑에서 파일을 읽기도 하지만 파일을 생성하면서 내가 읽었던 것들의 예를 들면 문제점이라든지 내가 요구했던 것들 갖다가 자기가 파일에 적어요. 그럼 다음번에 다시 읽었을 때 그걸 참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망상을 해결하는 법들을 지금 진화시키면서 이 본인들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즉 모델 자체가 지금 망상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걸 해결 못 하겠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영화 요즘 넷플릭스 보니까 1위던데 아침마다 기억이 리셋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날 다 적어 놓잖아요. 지금 AI가 뭐냐면 자기가 기억했던 바를 적어놓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놓는 도구를 이용하는 거죠. 메모리라는 외부 메모리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AI가 스스로 적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이 적는 걸 통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처음부터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적었던 거 이거 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지.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어디서 오류를 범했는지 이 파일을 읽을 때 강정수의 파일들을 읽을 때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고서 접근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작년 12월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올해 2월 달에 또 뭐 챗GPT 같은 경우에도 5.2 코덱스라는 것을 지금 만들면서 이 메모리 도구를 이용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까 전에 인류의 진화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하는 첫 번째 호모 단계가 호모 하빌리스라고 얘기를 해요. 호모 하빌리스가 뭐냐면 인간이 도구를 쓰는 그러니까 라틴어인데 호모 하빌리스 직역을 하면 도구를 쓰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불을 사용하고 철기를 사용하고 수레바퀴를 사용하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인간도 진화해왔고 인간의 문명도 함께 진화해왔던 거거든요. 지금 AI 모델 자체도 지금 진화하고 있지만 모델도 좀 빠른 속도로 경쟁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되고 있지만 도구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최근에 메모리를 해결하는 방법을 즉 자신이 파일을 생성하면서 자기가 메모리를 적으면서 기억이 리셋되는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놀라운 도구의 진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김덕진 소장님. 네. AI가 또 이제 사용 패턴, 사용 형태도 바꾼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검색의 시대가 가고 답변의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정보 소비하는 어떤 습관, 형태 이게 바뀐다 이런 흐름.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이끌어낼 수 있는 변화, AI의 변화하고 관련해서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AI에게 간택당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간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또 그런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쓰는 패턴들을 좀 이해하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챗GPT 같은 생성형 AI 정말 많이 쓰시잖아요. 제가 보니까는 2천만 명 넘은 통계를 봤거든요. 그럼 절반 이상이 이제 AI를 쓴다는 거고 유료도 상당히 많이 쓰세요. 그럼 우리가 이런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썼을 때
기존하고 가장 뭐가 달라졌을까? 행동의 패턴이 생각을 해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예전보다 검색 사이트를 덜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네이버나 구글을 덜 들어가잖아요. 네네. 챗GPT한테 바로 물어보니까. 그럼 뭐가 달라질까라는 거죠. 네이버나 구글에 우리가 검색을 하면 검색에 대한 결과가 링크로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서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눌러보면서 찾잖아요. 네. 근데 챗GPT 같은 AI는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답변을 해주죠. 그리고 그 답변을 해준 걸 보고 그냥 끝나요. 그럼 이게 이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에서는 뭔가를 자기가 홍보하고 싶으면 검색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네 사이트를 노출시키고 네. 그 다음에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예를 들면 예. 사람들이 KBS 사이트에 들어와서 뭘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KBS 사이트에 대한 내용을 그냥 챗GPT가 알려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뭐 지금 내가 오후 3시에 네. 지금 듣기 제일 좋은 뭐 라디오를 추천해봐 라고 시키면 예전에는 몇 개가 링크로 나오니까 골라서 듣는데 그게 아니라 AI가 예를 들면 KBS 뉴스레터 K가 제일 좋아요 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바로 들을 수 있거나 네. 쇼핑도 그 안에서 바로 거기서 되거나 그냥 끝나버리는 네, 거예요. 그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일부 적용만 됐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챗GPT 안에서 쇼핑도 되고 결제도 되거든요. 네. 그럼 다른 데 안 가잖아요. 그럼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위에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AI가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상품을 얘네가 간택해줘서 먼저 나오게 하는 것들이 중요해지게 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말하는 검색 최적화뿐만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하는 검색 최적화나 혹은 네. AI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의 데이터를 넣어놔야 얘네가 우리 거를 먼저 얘기해 줄까라고 하는 연구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이러니하게 간택이 되지 않는 이러한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대응까지 이제 김덕지 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자, 강 센터장님 만약에 직장인 입장에서 보다 보면 이제 어떤 업무 성과를 어떤 형태로건 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AI 활용 능력이 성과나 연봉을 이제 곧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다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나라마다 다르고 한국은 노동 경직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쉽게 그걸 바꿀 수는 없죠. 미국의 캐나다 기업이긴 하죠. 네네.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는 네. 토큰 양, 그러니까 AI를 얼마큼 쓰는지를 이제 토큰을 쓰는 양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부서의 평균 토큰 양보다 떨어지는 사람은 인사고과에 마이너스를 점수를 주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AI를 쓰도록 아예 강요하는 인사 시스템까지 도입하는 미국의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거기에서는 경쟁력의 진화 속도가 대단히 빠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과연 이것을 한국 기업에 과연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뭐 지금 현대자동차의 어떤 갈등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기는 좀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곰 이야기가 있어요. 곰 시오리라는 게 있는데요. 네. 비어 시오리라고 곰이 인간 2명을 쫓아옵니다. 인간 1명이 곰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겁을 먹어서 이러다 우리 둘 다 죽겠다. 그랬더니 나머지 1명의 인간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너만 죽으면 된다고. 너가 느리니까 나는 너보다 빠르면 된다고. 곰이 두 사람을 덮칠 수는 없네요. 그렇죠. 1명만 쫓으니까 나는 너보다만 빠르면 된다고. 너무 매몰차다. 그렇죠. 근데 그것처럼 예. 변화는 대단히 크다라는 거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회사에서 이러한 인사에 있어서 AI의 어떠한 활용도를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네. 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개인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도구를 다루지 못한다라는 것은 곰에게 잡혀 먹히는 것처럼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매몰찬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 다른 것보다는 선생님 말씀 주신 소장님. 것처럼 예. 그 기업에 소속돼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영향이 여러 가지 구조상 덜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거나 개인 사업자분들은 정말로 이 AI로 증폭되시는 분들이 최근에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정말로 직관적으로 예를 들 때 순댓국집 사장님 같은 예. 분들이 AI를 가지고 자기 포스터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마케팅 계획도 짜고 그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홍보물 만들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예. 이제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수준에 네, 예. 제가 그거를 좀 에이전트를 조금 더 익숙하다라고 하면은 예약받는 에이전트나 예. 아니면은 나에게 메신저로 상담하는 것들을 실제로 내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게 아니라 AI가 우리의 룰을 갖고 대응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예전에 하려면 수천만 원 들었던 프로젝트들이거든요. 그게 다 인건비고 네. 기획비잖아요. 근데 예. 이제는 정말로 수만 원 안에서 해결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직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고 있고 그걸 네. 잘 쓰는 사람하고 못 쓰는 사람의 격차가 확실히 시장에서도 눈에 띄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 질문은 두 분께 이제 공통적으로 짧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I 기업들이 지금까지 엄청난 투자를 해왔잖아요. 투자를 해왔는데 주로 과연 미국의 저게 기업들이. 걷어들일 수 있나? 저게 투자할 만큼 수익성을 나중에 거둘 수 있냐? 요 부분. 그러니까 수익성 없다. 이게 AI 거품론 이게 그래서 주가에도 결국은 영향을 미칠 거다. 뭐 이런 우려도 많았잖아요. 지금 현 단계 이번 2026 CS를 거치면서 좀 달라졌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강정수 센터장님? 뭐 CS는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CS는 그래요? 어차피 미래 비전과 계획들을 전망하는 거고, 네. 뭐 지드넷이라는 언론에서 분석한 것처럼 CS에서 발표된 것 중에서 상품화되는 것은 2년 안에 상품화되는 건 5%도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미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거고요. 네네. CS보다는 이제 작년에 이제 흔히 말하는 미국의 빅테크라고 하는 알파벳과 아마존과 알파벳은 구글이고요. 그다음에 메타와 그다음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4천억 달러를 흔히 말하는 이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된 카펙스 투자를 했었는데 올해 예상되고 있는 게 6천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액수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돈이 AI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보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업들이 자신들이 물론 과거의 닷컴 시대하고 다른 거는 자신들의 매출로 캐시플로우로 이거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물론 여기에는 뭐 부분적으로는 은행권에라든지 사모펀드에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네. 대단히 큰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여기에서의 흔히 말하는 리턴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회수가 늦어질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또한 대단히 절박하게 이것을 수익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네. 처음에 1차적으로 수익화했던 영역은 B2B 영역이죠. 예를 들면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이런 클라우드 업체들이 기업에게 AI를 쓰게끔 판매를 했던 거고 여기를 잘하고 있는 것이 모델 업체 중에서는 엔트로픽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잘하고 있었던 거고요. 네네. 근데 결국은 이것만으로는 작년에 투자했던 4천억 달러 그리고 2024년에 투자했던 2,500억 달러 그리고 올해 투자할 6천억 달러는 1조 달러가 넘는 거예요. 네. 1조 달러가 넘는 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 시장에 들어올 거고요. B2B로는 안 된다. 그렇죠. B2C도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 마켓도 만들겠죠. 자율주행이나 피지컬 AI라고 휴머노이드 시장은 새롭게 만들 시장인 거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하지만 태동하기 직전에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이걸 통해서 근데 이것이 2년 뒤에 올지 3년 뒤에 올지 모르는데 결코 기업이 그 계산 안 하고서 6천억 달러 또는 4천억 달러 투자 못 합니다. 수익을 보고 있다. 그렇죠. 수익에 대한 계산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건 분명하게 네. B2C 시장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게 될 거고 올해 예를 들자면 이번에 슈퍼볼에서 엔트로픽이 구글을 오픈AI를 놀렸죠. 우리는 광고 없이도 서비스 할 수 있다. 네. 자신들은 B2B 기업이니까 사실상. 그런데 이제 B2C로 가면서 미국에서는 이미 광고를 붙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야 저희 어머니도 지금 챗GPT를 쓰고 있는데 그걸 비용을 절대 유료로 안 쓰시거든요. 이 무료 사용 절대적으로 많은 무료 사용자를 무엇으로 그 비용을 대며 네. 그들에게 무엇으로 돈을 벌 거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네이버하고 구글도 보면요. 창업한 이후로 3년 동안 검색 서비스를 시작하고서 검색 광고 안 붙였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시작 페이지를 네이버로 바꾸고 구글로 바꾼 다음에 검색 서비스가 광고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수익화를 하는 것처럼 이제 무료 사용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수익화할 것인가가 2026년에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고 여기에서 그들이 성과를 낸다라면 AI를 통해서 돈 버는 기업으로 전환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같은 질문 김덕진 소장님께 드리면 네,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025년까지는 그냥 AI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어디가 됐든지 그냥 네. 수익도 높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주식에 대한 수익률도 높았다라고 표현을 드리면 이제 2026년에는 방금 센터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기업마다의 차이가 나온다. 네. 그리고 기업의 어떠한 구조상에 따라서 차이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면 칩을 판매하거나 클라우드를 하거나 쉽게 말하면 기반이 되는 기업들은 네. 여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고 맨 꼭대기에 있는 서비스 기업들은 네. 그 중에서 잘 되는 데들은 잘 되고 그렇지 않은 데들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AI 관련 기업이라고 뭉치기에는 이제 네. 시장이 너무 커졌고 거기에서의 각각의 기업들만의 특징을 봐야 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덕진 소장님께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와 이게 AI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 뭐 너도 나도 다 쓰는 것 같고 한데 내가 아직 안 쓰고 있어요. 아, 네네네. 나 이거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나 뒤처지나 봐 이러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딴 거 말고 요거 하나 꼭 써라. 하나 추천해 주세요. 아마도 챗GPT는 이제 많이 써보신 것 같으니까 네, 네.
둘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능에 따라 다른데 나는 요즘에 막 AI로 그림도 그리고 포스터도 만들고 그런다는데 하시는 분들은 네. 구글의 제미나이라고 하는 거를 써보시면 요즘에 한글도 꽤 잘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설 연휴 때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야 AI가 요즘에는 글을 진짜 사람같이 쓰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네. 그 두 가지 서비스 중에 하나씩 써보시고 그래서 챗GPT랑 뭐가 다른지 비교만 해보셔도 와 AI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정수 센터장님께도 똑같은 질문 드릴까요? 뭐 이게 추천 지금 말한 거 말고 뭐 하나 정도만 더 사람들이 이거 쓰면 좋겠다 싶은 거. 클로드를 제가 추천하는 것은 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 나오면서 사진이 대중화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네. 전문 사진 작가들은 존재합니다. 훨씬 더 가격이 그들의 월급이 내려간 건 아닌데요. 네. 클로드는 요즘 또는 챗GPT에도 코덱스라고 해서 코딩하는 것이 있어요. 예. 이거는 저는 인스타그램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취미로 이제는 코딩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증폭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코딩을 배운 사람들만이 아니라 문과생들도 네. 내가 무엇을까 이 코딩적 수학적 사고처럼 이거를 저는 소프트웨어적 사고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프트웨어적 사고를 잘하신 분들은 코딩을 몰라도 네.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시대로 인스타그램에 이미지 올리듯이 그런 시대로 저는 진입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꼭 한번 클로드의 그 코드라든지 또는 챗GPT에 있는 코덱스라든지 코딩을 한번 대화라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김덕진 소장님. 네. 만약에 올 하반기에요. 우리를 또 한 번 놀라게 할 the next big thing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에이전트 대중화겠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움과 불안함과 우리의 여러 가지 걱정들을 다 하게 하는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센터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AI들이 제 컴퓨터에 있는 파일도 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저에 대한 기억도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AI가 좋은 쪽으로 쓰면 정말로 우리의 모든 비서가 되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실제로 지금 해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반대로 이 AI가 권한을 너무 가지고 나 대신에 이상한 짓을 하면 어떡하지? 실은 네. 이제 온라인에도 저 대신 막 글도 써주기 시작하는데 나에 대한 이상한 얘기를 AI가 쓰면 어떡하지? 내 정보를 가져가면 어떡하지? 내가 옆에서 지켜봤더니 정말 나쁜 X야. 뭐 이러면 어떻게 그럴 해요?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한참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충분히 지금도 제가 자율 권한을 예. 100% 알아서 주면 혼자서 그렇게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변화의 놀라움과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가져올 것인가, 네. 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같은 수많은 논의들이 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연결되는 질문을 강정수 센터장님께 할게요. 결국 기술의 끝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AI가 거의 모든 대답을 내놓는 시대에 우리가 인간이 끝까지 붙들어야 할 질문의 힘, 또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선은 AI를 바라볼 때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전기가 없으면 저희 생활이 불편하잖아요. 네. 스마트폰 없어도 스마트폰 문제점이 있지만 불편하잖아요. 그것처럼 AI가 없으면 저희 삶이 불편한 삶으로 저는 국면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은 네. 이걸 자꾸 대결 국면으로 가니까 인간이 이 AI를 도구를 지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스마트폰도요. 저 조카가 쓴 스마트폰 쓰는 거 보면 저는 스마트폰 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뛰어난 인간이고 제가 떨어지는 인간일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하지만 저희 어머니도 스마트폰 쓰는데 사실은 유튜브하고 카톡밖에 안 쓰요. 근데도 스마트폰 잘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 구별되는 어떤 특징을 갖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나는 나 나름대로의 AI를 쓰는 거고 저희 어머니 수준에서 AI 쓰는 거고 저희 수준에서 쓰는 거고 제 조카 수준에서 다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시대로 저희가 진입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정수 센터장님이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세요. 저는 볼빨간 사춘기에 우주를 줄게 추천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의미는 네. AI 시대가 오더라도 뭐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외롭고 AI가 아무리 대화를 해줘서 저의 외로움을 덜어줄지라도 네네. 외롭다고 느끼는 인간은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주를 줄게가 를 추천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은 강정수 센터장님이 추천한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